네, 20년 전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들 신상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해자 중 한 명은 직장에서 해고가 됐고 가해자를 고용했던 식당은 결국 휴업에 들어갔는데요. 계속해서 확산을 하고 있는 밀양 성폭행 사건의 후폭풍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편 전북 전주현 초등학교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뒤이어 소식을 듣고 찾아온 해당 학생의 어머니는 담임 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세한 소식 손정희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어제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시간 통해서 관련 내용 살펴봤는데요. 20년 전이었습니다. 참으로 끔찍했던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이 다시금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가해자들 중에 주동자로 볼 수 있는 인물의 어떤 신상을 한 유튜브 채널이 공개를 했고요. 추가 폭로까지 예고한 상황인데 사실 이제 이 피해자에게는 이 사건을 다시 언급하는 것조차 끔찍한 공포이자 또 기억일 수도 있는 것인데 일단 현재까지의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20년 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중들은 분노하고 더군다나 이렇게 사적 제재 목소리가 높을 정도로 이 성범죄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데에 대한 공분 그리고 사필 기정, 인가 응보라는 기본적인 진리가 이 사건에서는 작동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한 대중들의 분노가 좀 숨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위 이중처벌 금지라든가 사적 제재는 엄격하게 규제돼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이 사안 자체도 사실은 좀 위험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측면인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나는 잊혀지고 싶고 이 기억을 상기시고 싶지 않은데 또다시 이렇게 거론대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무분별하게 어떤 사람들의 어떤 신상을 공개해서 직장을 해고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법치주의에 맞는가 이런 고민이 따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범행에 가담을 했던 가해자 규모만 44명이고요. 기소된 수가 10명이 기소가 됐거든요. 1년 뒤에 이제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나면서 이 결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공분을 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도 좀 당시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좀 짚어주실까요? 네, 지금 알려진 거는 44명이라고 알려지고 있지만 그 네. 당시에 용의자로 특정되거나 조금 더 그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100명 가까이 이른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대규모의 사건이었고 일부는 수사가 흐지부지 됐다라는 것이고 사실 피해자도 한 명이 아니라 다수 여러 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 피해자들이 숨어드는 오히려 피해자가 숨는 일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24년을 살고 있지만 이 당시 2004년경에는요. 강간죄에 대한 친고죄가 살아 있었습니다. 합의를 하면 처벌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이 처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자에게 가해 학생 부모들이 합의를 종용하거나 합의를 위해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점도 있었던 것이고요. 미성년자들의 가해자이고 피해자도 미성년자인데 이런 사건은 가해 학생도 이제 보호선유원으로 보호해야 된다는 논리가 작동하고 피해자도 보호해야 된다는 논리가 같이 작동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피해자의 인권이 축소되는 일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든 그러니까 고등학생 신분이라는 것 때문에 좀 더 감경을 받거나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조금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처분을 받았다. 지금은 만 7, 그러니까 고1, 네. 17세, 18세라고 하더라도 범죄가 중대하면 사실 형사처벌까지 가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학생들이 이루어진 어떤 초범 성격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선처를 하거나 소년법정, 소년보호처분으로 끝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행한 죄질의 크기는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고 집단적이고 반복적이었던 결과가 굉장히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쉽지만 굉장히 경미한 처분 쪽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그 부분이 참 안타까웠던 부분인데 어쨌든 종결된 사건이기 때문에 민간에 의해서 이 사건이 다시 재점화가 된 것이고 현재까지 신상 공개된 가해자가 3명이고 추가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어떤 신상이 모두 공개가 된다면 그 파장도 상당할 텐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상 공개 이후에 가해자로 지목된 한 남성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한 3명 정도가 지금 공개된 상황으로 보이고요. 향후에 40명 넘게 추가적으로 공개 가능성이 있다고 유튜브가 지금 설명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 피해자의 가족에게 동의를 받았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40명 가까이의 신원이 공개될지 여부 굉장히 주목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겁니다. 혹시라도 이 40명 중에 그 당시 용의자나 피의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고하게
공개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네. 실제로 그 당시에 가해자였기 때문에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올바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배드파더스 문제를 많이 다뤘었는데 예. 법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신상공개 제도가 있고 여러 가지 법 테두리 안에서 공개되지 않는 사적 제재는 유죄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거든요. 이 행위 자체는 모두 유죄가 될 수 있는 성격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직장이 해고됐다라고 해서 이제는 반성하겠지라는 대중들의 심리도 있지만 네. 이것이 과연 합법적인 절차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인가 그런 고민은 좀 됩니다. 이 밖에도 이제 가해자를 고용했던 식당 같은 경우는 임시 휴업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의 공분 사그러들지 않으면서 그 유튜버 관련자들도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추가 폭로를 예고하기도 했거든요. 계속 이렇게 파장이 커지는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어떤 한탄 그리고 분노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어떤 대중들의 바람이 이 사건에 녹여 있다라고 보는데요. 총체적인 문제가 많았던 사건입니다. 사실 어느 누구와나 피해자를 옹호하거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지 않고 작은 지역 사회에서 피의자가 40명이 넘는다는 것과 100명까지 이른다는 것은 이 관계된 사람만 1000명 가까이 이르렀다는 분석이거든요. 가족 아는 사람은 1000명도 더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피해자를 위축시키고 지역 사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 논리 때문에 오히려 지역의 어떤 명예를 지키느냐고 피해자를 좀 참혹하게 인권을 짓밟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 당시에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최우선적인 수사기관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야기하고 심지어는 막말까지 하고 폭언을 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국가배상 판결도 나왔던 사건입니다. 네. 결국은 내 자식을 앞서서 내 자식 이기주의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가해자를 두둔하는 지역사회의 어떤 여론 때문에 끔찍하게 어떤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오히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다른 학교를 가야 됐고 또 이 친고죄의 문제 때문에 합의서를 받으려는 가해 학생 부모 때문에 쫓겨 제대로 본인의 일상생활을 하지 못했던 측면에서는 우리 전부가 그 당시에 가해자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어떤 성범죄 사건에서 우리가 또 이런 식으로 잔인하게 2차 가해를 하진 않는가라는 점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어떻게 보면 재발 방지에 대한 그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2004년경이고 86년생들이 주된 가해자라고 보이는데 30대 후반이거든요. 네. 그럼 그 사람들도 가정이 있을 수 있고 또 네. 뭐 직장이나 이런 사회관계의 망 속에서 그래도 재사회화해서 좀 건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재해 경중과 상관없이 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여론 재판식으로 몰아가는 것도 우리 사회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사람들도 그중에 있을 수 있고요. 이 밀양 지역 전체를 폄하하는 댓글들도 봤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가해자들이 그렇게 폭언을 했던 것이고 일부 지역 주민들이 과도하게 피해자 인권을 침해했던 것이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사건에서 집단적으로 너무 비하하거나 집단적으로 명예훼손할 필요는 없다. 가해자들도 일부는 뭐 성범죄에 직접적으로 연루됐다고 하더라도 또 일부는 또 예를 들면 예를 들어 망을 봤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경미하게 가담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모든 사람이 정말 악마처럼 이렇게 했다라고 유튜버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사 권한이 없어서 자료도 없는 사람들이 무분별한 폭로를 하는 것도 좀 지양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각에서는 이제 가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과도한 이제 신상 털기, 예. 사적 제재는 뭐 억울한 피해자나 아니면은 이제 사회적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요? 이 사건 이후에 우리 사회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성범죄 친고죄도 폐지되고 뭐 공소시효도 폐지된 부분들도 있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변호사, 전문가, 진술 조력인 여러 가지 제도들이 생겼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이제 좀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가해자를 응징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제도라는 것이 있지만 네. 대부분은 한시적이고 이례적인 지연에 그칩니다. 하지만 이런 피해는 수십 년 동안 이어질 수 있고 수십 년 동안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자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경제적으로도 지원하고 20년이 지나서도 필요하다면 심리 어떤 상담이라든가 정신과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되는데 네. 일시적으로만 관심 갖고 또 일시적으로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모든 결과는 피해자가 책임져야 되는 이 상황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사건 이후에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요. 그 사이에 이 사건을 모티브로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뭐 저도 딸을 둔 아빠이기 때문에 뭐 여러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여전히 그 사건을 들여다보면 공분할 수밖에 없는 사건임에는 분명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이제 재수사는 어려운 또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런 말도 있어요. 당시의 수사 처리에 대해서 좀 그게 석연치 않았기 때문에 한 번쯤 재검토를 해보면 좋지 않겠냐 의견도 있더라고요. 가능한 부분일까요? 진상 조사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징계 시효나 공소 시효는 모두 지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경찰의 어떤 막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배상이나 일부 징계 조치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수사기관에서 미흡했고 부족했고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한 보고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중에 필요한 부분은 제도 개선에도 활용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나아가서는 사실 이 사건 중에 공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피해 학생의 그 아버지가 이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합의를 통해서 가해자들이 좀 더 양형에서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미성년자 피해자가 지금은 용기 내서 본인이 어떤 처벌을 구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수도 있지만 네. 20년 전에는 본인이 할 수 없었던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 민사상 소멸시효를 성범죄, 미성년자 성범죄 안에서는 좀 연장을 해줘야 된다는 논의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당시에 44명 중에 합의된 사람도 일부고 손해배상 청구 받은 사람들도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네. 일부 가해자들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해서 적절하게 위자료도 주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피해자가 용기 내서 손해배상 청구해도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20년 전에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확산과 관련해서 좀 짚어봤고요. 다음은 교권 침해 사건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전주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초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이제 10살 학생이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렸거든요. 이게 영상이 확산되면서 또 파장이 일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충격적인 모습이라고들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사건은 지난 3일 오전에 전북 교사 이제 노조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의하면 3학년 학생이 이제 무단 조퇴를 하려다 보니 교감이 이제 그러지 말라고 말리는 과정에서 이 학생이 뭐 개땡땡이라고 쌍욕을 한다거나 네. 그리고 교감 선생이 뺨을 수차례 때린다거나 지금 가방으로 이제 수차례 휘두르거나 뭐 팔뚝을 묶거나 침을 뱉는 등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폭력이 여러 차례 발생을 한 거죠. 폭언과 폭행이 다수 있었고 특히 교감 선생님의 어떤 행동을 보면 뭐 적극적으로 손을 써서 말리지도 못합니다. 그냥 그렇죠. 서서 방어적인 태도만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이제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고 했던 시절에 비추어 봐서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라고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오죽했으면 이 영상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리고 폭언까지 뱉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학생이 이제 무단 이탈을 한 이후에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후에 학생의 어머니가 학교에 왔는데 이 과정에서 보통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 아이의 행동에 대해 반성을 한다거나 그럴 수 있을 텐데 이게 아니라 담임 교사에게 또 폭행을 가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저렇게 말렸는데도 결국은 이제 학교를 나간 거죠. 나가고 나서 이제 보호자가 왔는데 이 보호자도 담임 선생님에게 오히려 폭행을 하는 일이 발생했고요. 전형적인 교권 침해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 이 교감 선생님, 이 학교 측 입장은 A군이 다른 학교에서 전학을 온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 전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행동적인 문제가 있어서 전학을 오게 된 것이고 그 이후로부터 매일같이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수차례 이미 면담을 통해서 지도하고 행동 교정을 하려고 노력했으나 제대로 되지 못했고 오히려 부모는 학교에서 이제 지도를 제대로 못한 것이다라고 이제 항의를 하거나 나아가서는 담임 선생님을 이제 폭행하는 일까지 발생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실제 이 아이가 소속된 반 학급에선 이미 이 아이가 이제 선생님한테 저렇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면 아이들에게도 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학습방해 문제 때문에 반을 바꿔달라,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다른 이제 학부모가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학교 측에서 왜 제대로 된 어떤 조치를 못 해주냐 지금 그 피해 학생들의 어떤 학습권과 이 가해 학생의 학습권과 또 교권이라는 교권과 이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정말 총체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동안 이제 학교 측에서는 A군의 가족에게 가정 지도를 요청을 했는데 이것도 거부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부모의 아동학대 여부 등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권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적으로 분리 조치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시간이 최대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10일 동안은 분리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다라는 건데요. 관련된 규정에 의하면 분리된 가해 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장의 권한으로 별도로 이제 교육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어디에서 어떤 선생님이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좀 미흡하다라는 예. 측면인데요. 지금 가정 지도를 요청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초등학교는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요. 퇴학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징계는 어떻게 보면 전학이죠. 근데 네. 전학 조치를 또 내리기에도 이미 전학 온 학생이잖아요. 또 다른 학교 가도 또다시 이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는 근본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만 전학만 시키는 결과에 이르다 보니 그런데도 다른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족 지도까지 요청하는 이런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이제 학교장이 관리를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런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아동학대가 있다라고 한다면 부모도 이제 상담 교육을 받고 여러 가지 적극적인 어떤 치료 개입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시간까지도 좀 몇 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연재 선생의 얘기일 텐데 사실 보통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때 보면은 양측의 주장이 좀 이제 다른 경우도 꽤 많은데 A군 측의 입장이 이렇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교사의 부당한 지도와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데 학교 측에서 이제 이 부분을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고 답답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뭐 어떤 관점이나 해석의 차이일 수 있겠습니다만 학부모들이 분별 없게 이제 아동학대 신고를 해서 교권 침해를 좀 키우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대책이 참 난망해 보입니다만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까요? 그래서 교권보호사법에서 이렇게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제 아동의 관점보다는 교권도 이제 고려해서 균형적 있게 하겠다는 것이 대책의 일환이었는데 이런 대책이 나와도 저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저 상황에서 교관 선생님이 위력으로 아이의 팔을 잡거나 네. 못하게 이렇게 막는다거나 하면 신체적인 접촉에 대해서 이게 아동학대다.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일이 현실에서 발생을 하는 거죠. 워낙에 다른 학생들이 힘들어하니까 담임교사가 조금 세게, 좀 엄중하게 너에 대해서 이렇게 지도하고 주의를 준 것이 아이에게 정서적 학대를 했다라고 하면 또 이게 정서적 학대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제기될 요소가 있어서 제가 네. 볼 때는 문제적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권한으로 아이에 대한 심리치료 여러 가지 적절하게 전문가들이 개입을 해서 아이의 행동 교정이 들어갈 수 있는 즉각적인 장소, 인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보시다시피 담임 선생님이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전문가의 개입과 또 독립된 특별한 장소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야 교사와 부모 사이의 갈등도 좀 완화되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후 맥락을 좀 보면은 굉장히 위력으로도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불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이 제가 나아가도. 생각하기에 저 상황에서 아이의 몸을 잡아서 행동을 멈추게 하는 행동은 정당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판단이 나오기까지 아이의 몸을 자꾸 흔들었다고 폭력으로 고소하는 학부모를 상대하려면 이게 또 정당한 행위라는 걸 입증해 나가야 되는 것이 교사들이 힘든 그렇군요.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점이 참 현장에서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특히 이제 현장에서 보면 저 아이가 그렇다는 말씀이 아니라 심리치료나 여러 가지 치료적인 개입이 필요한 아동들이 많습니다. 근데 부모가 그걸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장이나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치료와 행동 교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제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내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성균 씨와 관련해서 이제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떤 혐의를 갖고 있는지 먼저 짚어주실까요? 네,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성균 씨 사망 이후에 이 수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해서 실명이 공개되게끔 한 수사관이 누구냐, 수사 비밀을 누가 누설했는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 중에 실제로 이것을 누설한 사람을 이제 특정을 했던 것이고요. 네. 이 수사 정보, 실명이 담긴 수사 정보를 지방 언론사 기자에게
검찰에게 전송한 내용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지금 처벌받게 될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고 나아가서는 구속의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이냐에 대한 판단이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예. 앞서서 이제 수사정보 유출한 경찰관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었는데 보통 구속영장 발부될 때 사유가 사안이 중대하거나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영장 발부되잖아요. 이번에 법원이 어떤 판단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사실 공무상 비밀 누설은 이 이성균 씨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죄가 아닙니다. 우리 판례는 명확하게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는 목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정형도 2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어떤 자격정지형에 처해지도록 있어서 상대적으로 다른 범죄에 비해서는 법정형이 낮습니다. 예. 즉 법원 단계에 가서 선고형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은 사안이다. 예를 들면 실제 판례를 분석을 해보면 예를 들면 뇌물을 받거나 청탁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수사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 뒷돈 받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이제 실형까지 나오는데 단순하게 이렇게 어떤 사람의 수사 정보를 흘린 정도만으로는 현재까지는 선고유예, 집행유예 정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구속영장은 기각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사건이랑은 조금 사안의 본질을 달리하는데 코로나19 때 그 개인정보 누설했던 그 공무원들 좀 있었거든요. 네. 다수가 기소돼서 처벌받았는데 대부분은 실형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 점을 고려했을 때 기각영장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워낙에 개인에 대한 인격권 침해가 너무 중대했고 그 결과가 너무나 안타까운 사망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좀 엄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